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복숭아밭에서 맺어진 의형제의 맹세, 관우의 신화적 무용담, 제갈량의 천재적 전략,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의 70%가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역사는 소설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복잡했거든요. 이제 진짜 삼국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왜 후한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184년 중국 동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황건적의 난이 터진 그곳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반란을 단순한 농민봉기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야심이 결합된 거대한 사회 변혁 운동이었거든요.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가 이끈 이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인감설이라는 철학적 토대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할 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를 지배하던 음행오행설에 기반한 정교한 정치 이론이었죠. 문제는 이들의 예언이 현실과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후한 제국의 부패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영제 시대의 매관매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도 모자라 할부로 관직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빚을 진 관리들이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182년부터 184년까지 계속된 대홍수와 가뭄은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이 시기 중국 인구의 약 15%가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민중들에게 장각의 태평도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황건적의 조직력입니다. 이들은 전국을 36개의 방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체계적인 지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혁명 세력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의 동시다발적 봉기는 한 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황건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후한 제국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었거든요. 조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그는 단순한 기병 교의가 아니었습니다. 명문 황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죠. 조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 능력이었습니다. 황건적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극단적 무자비함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 계산된 공포 정치였습니다. 반란군의 사당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는 후에 그가 펼칠 패권 정치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유비는 어떨까요? 그의 한실 종친 출신이라는 신분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혈통은 너무 멀고 희미했거든요. 실제로 그는 집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그의 강점이 되었죠.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을 조직한 것은 단순한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의형제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치적 연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우의 무예는 이미 지역에서 유명했고 장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한 지방 군벌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후한 제국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후한 제국의 군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중앙군의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면 지방 호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착 89년 영제의 죽음은 이런 상황에서 터진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환관 세력과 외척 세력의 대립은 예견된 일이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진의 실패는 정치적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탁 같은 변방 군벌들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호랑이를 막기 위해 늑대를 불러들인 격이었죠. 실제로 동탁의 군대는 다른 중앙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북 변방에서 이민족과 끊임없이 싸워온 정예의 기병 부대였거든요. 환관들의 최후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벌어진 대학살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선 잔혹극이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황실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었다는 점입니다. 황제를 인질로 잡고 황하에 뛰어든 환관들의 모습은 후한 제국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탁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탁의 치세는 단순한 군사 독재를 넘어선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기존 질서를 계획적으로 파괴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재 유변은 비록 어렸지만 이미 황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헌재 유엽은 나이가 어려 조종하기 쉬웠죠. 이는 동탁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동탁의 폭정에 대한 기록들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신발을 신고 칼을 찬 채 돌아다녔는데 이는 전통적 예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군대가 낙양에서 벌인 약탈이었습니다. 명목상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약탈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반동탁 연합군의 결성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정의를 위한 연합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결합이었습니다. 원소가 맹주가 된 것도 그의 명망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구성을 보면 당시 중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군벌들이 모두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미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 친분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경쟁자였죠. 연합군의 전략적 실패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전략 목표도 불분명했습니다. 동탁을 제거한 후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단독 행동은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연합군 지휘관들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했고 직접 동탁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이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동탁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한 결과였거든요. 평양대전에서의 패배는 조조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또한 이 패배는 연합군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조조의 실패를 보고 더욱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손견의 활약은 연합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다른 연합군과 달리 실전 경험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손견 자신이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낙양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동탁군의 매복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선제릉 일대의 지형을 이용해 손견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손견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보여준 조직력과 전투력은 동탁군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전국 옥새의 발견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황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손견이 이를 숨기고 연합군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도 독자적인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합군의 해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도망간 후 각 군벌들은 더 이상 연합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경쟁자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이는 중국 역사상 군벌할 것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장안에서의 동탁은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국이라는 최고 관직에 오른 후 그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천 명을 처형하고 화폐를 남발해 경제를 파탄시킨 것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습니다. 여포와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양자로 삼았지만 이는 진정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포 역시 동탁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시간 문제였죠. 동탁의 최후는 그의 폭정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암살한 세력들도 결코 정의로운 동기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권력을 노린 정치적 음모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여포의 배신은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헌재의 낙양 기화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었던 낙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을 정도로 상황이 절망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조의 등장은 헌재에게는 구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감금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조는 동탁과 달리 명분을 중시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황제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거든요. 반동탁 연합의 붕괴 이후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통일된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각 지역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중국 문명사의 근본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주역들은
모두 이 혼란기에 성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의 파괴자인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한 것은 결국 자신만의 제국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진짜 삼국지는 영웅들의 낭만적 서사가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의리와 배신, 충성과 야심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 드라마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한 제국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이 혼란은 결국 중국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